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악마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군주론은 16세기, 즉 서양에서 중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르네상스 시기에 출판됐습니다. 서양의 중세와 르네상스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군주론의 내용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의 윤리체계에서는 잔혹한 폭력이 부정의하다는 생각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당연한 전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중세에도 수많은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의 영역이고 적어도 이론의 영역에서는 폭력이 나쁘다고 모두가 말했던 거죠. 기독교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현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봤자 최후의 순간에 이르면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나쁜 일을 했으면 결국에는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해 논하던 중세 사람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왕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왕한테 잔혹한 일을 저지르라고 말하는 건 나중에 지옥 갈 짓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전통적인 기독교 정치 철학에서는 도덕적인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도식이 기본적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일, 정당한 일을 한다는 건 곧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과 일치했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런 대전제를 깨뜨리고 군주라면 모름지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했죠. 종교적 심판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침묵한 채로요. 마키아벨리는 악을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번에 악을 저지르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에게 잘해주면 악을 잘 활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은 잔혹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올랐는데 아직 나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반대 세력이 남아있다고 해보죠. 마키아벨리는 그런 경우 그 반대 세력을 단칼에 잔혹하게 압도적인 폭력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질질 끌면서 폭력을 애매하게 사용하면 반대 세력에게 대응할 시간이 생기고 또 군주는 폭력을 자주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반면 단칼에 압도적인 폭력을 사용하면 단숨에 방해되는 존재를 섬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군주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한번 크게 악을 저지른 후에는 선한 면모를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찔끔찔끔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군주는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니까요. 한마디로 이왕 폭력을 쓸 거면 폭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러면서도 이미지는 잘 챙길 수 있는 방안을 택하라는 게 마키아벨리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건 폭력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폭력을 잘 못 쓰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반면 폭력을 잘 쓰면 그건 훌륭한 군주의 자질을 갖춘 겁니다. 폭력을 잘 쓸 수도 있다는, 즉 폭력에도 정당성과 탁월성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독특한 발상이었습니다. 군주의 이미지를 중심 주제로 언급했다는 건 군주론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진짜로 좋은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좋게 보이는 능력, 좋은 이미지를 얻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진짜로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행동이 진짜로 좋은 행동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는 그저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이미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군주 자리를 유지한 채 살아남는 것, 그게 마키아벨리에게는 곧 선이었던 거죠. 그에게 선은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곧 선이었습니다. 당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탈리아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성기는 사실상 로마 시대에 끝났고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서로 권력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 문화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지역도 많았으나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독일 쪽의 신성로마 제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 사실상 지배의 상태에 놓였거나 간섭을 받는 소국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에서 군주로 살아간다는 건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뜻했습니다. 어떻게 잘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외교 업무에서 많은 실질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러 나라와 교황청, 프랑스 왕실 등과 직접 접촉하며 주요 인사들의 현실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봤죠.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지는 도덕적 철학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생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논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주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사상 중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은 행운과 역량 사이의 대비관계를 뽑을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자리를 획득하고 유지하려면 행운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군주론에서 행운은 여러 뜻을 갖습니다. 일단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혈통, 가족관계, 재산 등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원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가진 특성과 시대적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충동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성격을 타고났는데 딱 지금 시대가 새로운 시도를 막 던져보는 사람이 많은 보상을 챙겨갈 확률이 높은 사회적 조건이라면 내게 행운이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행운은 부정적인 모습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행운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 포르투나는 여성 명사인데요. 고대 유럽에서는 행운을 여신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어떨 때는 내게 호의를 베풀다가도 어떨 때는 얼굴을 싹 바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죠.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가족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이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시대적 조건이 바뀌어서 더 이상 내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닥치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은 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비르투라는 단어로 마키아벨리는 이 단어를 변화하는 행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어진 조건이 좋을 때는 그 좋은 조건을 잘 활용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로 조건이 나빠질 때는 최대한 피해를 덜 보도록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역량이죠. 행운 중에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현명한 대처가 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위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게 사회적으로 유리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유리한 것으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면 나는 그저 기존의 위압적인 이미지만 유지하면서 파멸적인 운명에 나를 내맡겨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역량을 통해 변화하는 행운에 대응하는 거죠. 물론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의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자를 그런 사례로 듭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마키아벨리와 동시대 인물로 군주론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의 아들로 태어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권력자를 가족으로 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자신 고유의 역량을 발휘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탈리아의 여러 나라를 통합시켰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체사레 보르자는 행운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이탈리아의 구원자가 될 최적의 후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급속히 권력을 잃습니다. 그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 거의 모든 방면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체사레 보르자 본인 역시 죽을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버립니다.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파서 누워있는 사이 국제정세는 이미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죠. 결국 그는 군주 자리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힌 후 스페인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대한 불행을 괜히 언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주론은 마냥 긍정적인 에너지, 희망, 자기개발적 조언 같은 걸 전달하는 책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군주론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혹은 일자리에서의 효과적인 행동 방식을 제시하는 책으로 해석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을 잘 활용하라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단지 회사에서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식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조언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한 나라와 수만 명의 국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느냐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세계관에서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단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가 행운의 변화에 열심히 대응해도 높은 확률로 목숨을 잃지만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확정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호시탐탐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초인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살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바늘구멍과도 같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의 출현을, 극도로 위험한 운명을 짊어지고 줄타기를 하듯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량을 가진 사람의 출현을 바랬던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군주는 여우의 지혜와 계산 능력, 그리고 사자의 기계와 잔혹함을 둘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학자는 이를 두고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키메라나 켄타우로스처럼 기묘한 모습의 혼합동물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한 동물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낯선, 이상한 동물이 돼야만 군주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강국에 대응하려면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외적인 인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획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저 살아남는다는 목표를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군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마키아벨리는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학적 견해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 삶의 최고 목적이라고 말했으며 이런 견해는 최종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는 기독교 전통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행복이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삶이 철저히 불행하더라도 혹은 설령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군주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특수한 삶의 자세를 일반적인 경우에 택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군주론이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읽히고 사랑받는 이유는 그 내용에 보편적인 울림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매 순간 처절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물리적으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할 때, 지키고 싶은 문화가 사라지려고 할 때, 지속적인 부조리와 탄압 때문에 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 등등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기와 비슷한 극단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또한 꼭 그런 극단적인 위협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별거 아니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일도 인류의 역사에서는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 때 원거리 항해를 나선다는 건 높은 확률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였습니다. 항해에 성공할 때 얻는 건 보통 돈입니다. 근데 거기에 꽤 높은 확률로 목숨을 건다는 건 지금의 기준에서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내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대항해 시대라고 해도 항해를 안 나가고 그냥 육지에서 안전하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항해가 곧 생존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를 타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약탈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도전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에게 생존의 위협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물학적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더라도 영혼이 죽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목숨은 살려주지만 영혼을 죽이려고 듭니다. 사회가 개인의 정신을 질식시키거나 공동체의 문화를 뿌리 뽑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처한 게 아니더라도 특유한 기질 때문에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처절함을 떠안은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꼭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적 조건에도 특유의 처절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보다 성공을, 휴식보다 개발을, 느슨한 여유보다 용의주도한 계획을 추구하도록 문화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별로 쉬어본 적도 없고 끝없이 다음 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라고 밖에는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은 본질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군주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생존이 곧 정의인 상황, 무엇이 좋은 건지 고민하기보다 당장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군주론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분명 일반적인 삶이 아닌 특수한 삶, 메시아적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의 자세가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조건에 처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